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사이 한도 돌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한도 돌파의 형태를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요. 이 축은 양적 성장축이 되고 이 축은 시간축이 되죠. 원점이 있어요. 그래요. 한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을 해야 되겠죠. 양적 성장에 대한 의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노력하다가 그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왜 하나 이러면서 그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의지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일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만하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주저앉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겠죠.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다시 멸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국가는 주로 멸망을 했죠. 과거에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예전에 한반도에서도 여러 기회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요. 어느 나라나 기회가 있는데 주저앉고 말죠.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양적 성장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시대가 바뀌면서 질적 전환을 일으키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훨씬 살기 좋아진다. 그냥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양적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약했다, 사라졌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져요. 결국 돌파를 못 하겠죠. 세계 차이는 있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을 하더라도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두 형태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런데 한도 돌파 성공은 어떨까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한도 돌파가 이루어질 때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그래요. 돌파 지점인데, 그러면 이제 양적 성장이 한도 돌파를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큰 이로움을 주는구나. 뭐 계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쉬지 말자. 그냥 계속 양적 성장을 추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해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또 사람이란 게 지칠 수 있잖아요. 쉬었다 가자.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지만 뒤에 처지진 않겠다 쉬더라도 그러면서 양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쭉 성장하다가 쉬었다가 쭉 성장했다가 쉬었다가 쭉 성장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돌파 지점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제일 빨리 가는 게 제일 낫겠죠. 돌파 지점이 생각보다 높다 이러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낫다.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죠. 돌파 지점이 얼마나 높냐.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해발 600m 산이냐, 해발 5000m 산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방법이 현명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이 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대부분의 가치는 조직체, 즉 기업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의 형태를 띱니다. 그렇죠. 생산물은 기업을 통해서 나오죠. 이 생산물은 시장을 통해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현 시대에서 가치가 간직된 대상은 기업을 통해 생성됩니다. 가치는 뭔가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잠시 노동가치세를 점검해야 하는데
노동이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전제는 틀린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 대부분의 생산물은 기업이라는 조직체를 통해 생산되며 기업의 구성 없이 대부분의 생산물은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는 거죠. 재산을 걸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건 뭔가요? 그 역시 사람 활동인 것이죠. 따라서 기업을 구성하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물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라는 조직체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지, 생각, 다 활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은 필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기능은 인간에 의해 발견되고 발전됩니다. 그렇죠. 발견되고 발전되죠. 예전에는 뭔가요? 원자력이 이용 안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발전되면서 발견되고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이러한 필요한 기능의 발견 및 발전은 잠시 정신활동을 소소한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기능을 지닌 대상은 인간의 육체적 활동, 즉 노동에 전적으로 의지해 생성되어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 가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활동의 극히 일부가 노동인 거죠. 기업이 생성되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아는 거죠. 따라서 가치는 인간의 활동이 매개가 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활동 가치설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먼 미래 자동화의 결과 육체적 활동의 노동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이치로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변하지 않는 경제학의 불변의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치는 시간이 결합된 활동이라는 거예요. 활동 가치설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사한 기능과 유사한 품질을 지닌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만드는 조직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창출되는 한 사회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사회에서 창출된 총가치, 1년간 투여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 지출의 총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치는 활동 지출이 현실에서 실현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시장의 발달이 미약한 사회에서는 교환되는 거래되는 상품 종류가 많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거래하는 마찬가지죠. 교환되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압니다. 그러한 경우 상품은 물물 교환의 형태로 거래되는데 가치에 입각해 물건들이 교환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만드는 방법을 알고 그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가치를 화폐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 알겠죠. 누구나 자급자족하면서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인간의 욕망이 다양해지며 생산 과정을 일일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분업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반드시 가치에 입각해 교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무엇이 거래되나요? 가치를 간증한 대상만 거래되는 건 아니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치가 없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도 거래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이런 것도 거래되잖아요. 시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지닌 대상을 거래되게 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어떤 대상에 가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간직되어 있거나 가치를 간직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주석이 있죠. 시장에서 가치를 간직한 대상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거래된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토지와 운석 등이 있다. 볼까요?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미국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가 벌어졌다. 연구용 수집용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근이라는 별명이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한 아르헨티나 남성이 무게 12.5kg짜리 운석을 외국으로 밀발출하려다 현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
세관이 압수한 운석은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운석 같은 것도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대상만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거래된다. 가치 있는 대상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 거예요.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가치의 개념의 핵심인 활동 지출과 다릅니다. 따라서 가격이 가치와 무관하진 않지만 가치는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으니 가격은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철학에서 다루겠죠. 국부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산물의 양을 유지 증대시키는 활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그렇죠. 생산물을 유지 증대시키고 그래요. 발전시키는 활동.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은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이는 정의가 어그러진 국가이건 정의가 성립된 사회이건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의 활동 역시 국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통해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부 입장에서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군사활동, 군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활동, 성장시키는 활동. 그래요. 세상과 무관하지 않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거니까. 때로는 정복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역시 양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 다 양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 국가에서는 군대와 같은 무력을 갖춘 집단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도 돌파를 위해서는 국부가 증가할 수 있는 활동들 및 물적 토대를 분석하여 가치 배분의 국부 증가에 최적화되도록 사회적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의 각 영역에 배분되는 가치는 각 개인에게 배분되는데 이는 이상 국가의 임금 봉급 결정 방식에 입각해 책정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했죠. 예전에 언급했죠. 이제까지 이상 국가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한도 돌파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도 돌파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생시키는데 한도 돌파 1과 한도 돌파 2를 살펴볼 경우 전혀 새로운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죠. 그래요. 기존의 물질적인 요소들과 사회 질서가 지적 개념의 성장을 통해 분리 결합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도 돌파 2의 경우 그리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 시장이라는 것도 고대부터 있었고 기업의 상공업도 뭐 금융업도 씨앗은 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예전에 다 살펴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제거되면서 예를 들어서 신분제도가 제거되고 그러면서 한도 돌파 이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농사와 목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진 뒤 길러서 획득한다는 의지가 결합되고 그 의지에 의해 획득한 지식들이 재구성되면 실천이 이루어져 한도 돌파 1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도 돌파 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본을 형성 가능하게 하는 상품을 시장을 통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상품들의 결합으로 인해 생산된 조직체를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단 한 가지 관념이 추가될 뿐입니다. 상품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생산물을 상품으로 팔아 소득을 얻고 부를 증대시킨다는 개념이 첨가되고 실천이 이루어지면 시장 지배 시대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급자족 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다. 부도 형성한다. 이런 관념이 이제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에게 자리 잡으면 시장 지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도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도 돌파 3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한도 돌파 3의 의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 존재하는 지적 개념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극한까지 발달했을 경우 어떠한 의지가 존재할지를 추론해낸 뒤 중간 형태를 추론해내면 되겠습니다. 한도 돌파의 마지막 의지를 알면 미래의 한도 돌파 형태도 알기 어렵지 않다. 우선 기술적 조건을 살펴보면 기술은 무생물을 다루는 기술과 생명을 다루는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생물을 다루는 기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필요한 기능을 발견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무생물이 변형된 한 형태인 작업도구는 자동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작업도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도구는 기계 형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기계는 보다 강한 힘을 이용하고 보다 신속하게 작동하고 보다 정밀하게 작업하고 분화된 작업을 통합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보다 적은 활동 지출로 보다 많은 생산물이 제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에 자동화라는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었습니다. 동력기 전동장치 자극기가 인간의 신체를 대신하여 극대화된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면 자동장치는 인간의 정신 능력을 대신하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극대화되어 완성된 기계는 스스로 다양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고장날 경우 스스로 수리하며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고 개량해 나가는 기계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계가 소형화되고 이동이 가능해진 상태로 인간에게 하나씩 분배되는 것이 한도 돌파 마지막 단계의 기술로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기계를 만들려고 하겠죠. 기술적 조건만 되면. 일하기 싫잖아요. 알아서 기계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면 그래요. 편하겠죠. 매일 일하고 먹고 자고 그러면 짐승처럼 살면 짐승처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매일 일하고 먹고 자고 맨날 일하고 먹고 자고 환장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고 싶지만 또 어떤가요? 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 구실은 해야 되겠고 사회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래요. 매일 일하고 먹고 자고 그래요. 그래 사람 구실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더라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의지가 언젠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은 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동화가 진행된다. 자동화의 최종 형태는 기계가 알아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개인에게. 그러면 이제 일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그러면 중간 단계도 자연적으로 도출됩니다. 스스로 다양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스스로 개량하지만 대형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간직된 가치가 너무 커. 개인에게 분배될 수 없는 상태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겠죠. 소형화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완전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다양한 생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하나의 완성물만을 대형화된 상태로 생산하는 기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완성물 역시 중간재와 완성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니 최종 형태인 부분적인 완성물들만을 대형화된 기계가 만드는 단계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부분적인 완성물들만을 대형화된 기계가 스스로 만드는 단계를 한도 돌파 3의 기술적 조건으로 규정 지을 수 있으며 최종 소비가 가능한 하나의 완성물만을 대형화된 상태의 기계가 생산할 수 있는 단계를 한도 돌파 4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다양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스스로 개량하지만 대형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간직된 가치가 너무 커 개인에게 분배될 수 없는 단계를 한도 돌파 5의 기술적 조건으로 규정 지을 수 있으며 기계가 스스로 다양한 생산물들만을 생산하고 고장날 경우 스스로 수리하며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며 개량해 나가는 단계를 한도 돌파 6의 기술적 조건으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한도 돌파 3, 한도 돌파 4, 한도 돌파 5, 한도 돌파 6 이렇게 있다. 근데 사실은 한도 돌파 3이 마지막 하나밖에 없겠죠. 그 왜 그런가요?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죠. 그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으면 한도 돌파 3이 여기서 언급한 한도 돌파 3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제로 한도 돌파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시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없어지겠죠. 왜 그런가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필요한 것을 그냥 기계를 통해서 다 얻어버리니까 개인적으로 굳이 시장에서 거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한도 돌파 3이나 4나 5에서 과연 시장이 없어질까?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장이 없어진다는 것과 또 사유재산이 없어진다는 것, 또 민간기업이 없어진다는 것,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시장이 없더라도 기계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요. 사람에게, 개인에게. 그 필요한 것은 다 개인 거라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인 거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열 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무과 태극에 대해서 설명했죠. 무은 인간의 의식이 어떤가는 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태극은 인간의 의식에 어떤가 하는 신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가 하는 신이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그냥 나와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이 문장들이 다 아무 무리 없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뒤에도 이제 그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겠죠. 7중 행수, 7겹이 늘어선 나무요, 7구멍에서 나오는 빛이 밝음이다.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7겹의 나무다. 그럼 7구멍에서 나오는 빛이다. 7구멍은 뭘까요?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눈 2개, 콧구멍 2개, 4개고, 귓구멍 2개, 6개, 입 하나, 7개의 구멍이죠. 물론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마음에 있는 눈이니까. 빛이 밝습니다. 그래요. 어떤가는 신이 또 달리 얘기하면 뭔가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을 가리키겠죠. 마음에 생성되는 것은 뭘까요? 나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겠죠. 인간의 육체로 본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니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겠죠. 의식이 강림한 이는 어떤가는 신이니까. 서북건방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9,800개 좀 알아야 되죠. 9,800개죠. 서북건방 이게 9,800개 보면 건이 여기 있죠. 여기 서북 쪽이죠. 이쪽이 이거죠. 서북 쪽이 건, 북, 서북, 건은 끊어지 이어진 선은 3개인 거죠. 이건 곤이죠. 그래요. 이어진 선은 양을 뜻하고 끊어진 선 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양묘라 부르고 음묘라고 부르죠. 양은 음양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되지만 진짜 핵심이 갖는 뜻은 뭘까요? 양은 어떤가는 신의 속성을 가리키고 음은 그래요.
육체로 이루어진 짐승 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리킨다. 사람들 잘 모르죠. 어떻게 이해할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도하는 이들은 이렇게 이해하겠죠. 도통하려는 이들. 그래요. 서부 근방. 서부 근방이 2, 1, 2 위감. 근계가 한 자리를 옮기면 감이 된다. 감은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양은 어떤 거는 신의 속성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근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태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드러난 것은 인간의 육체죠. 그 음한 속성을 띠고 있는 거죠. 드러난 것은. 근데 감추어진 것은 뭔가요? 보이지 않는 그래 의식은 어떤 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의 상태는 강계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태극은 강림한 인간의 육체에 강림한 어떤 거는 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8개로 표시하면 강계로 표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락대수. 해가 떨어지고 의식이 어떤 거는 신으로 돌아가고, 대수 큰 물이 흐르는 것은 건감지상이다. 근이 감으로 바뀌는 모양이다.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